신라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제 삼국 중에 마지막 신라 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라 하면서 가야까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야는 신라한테 병합되기 때문에. 자, 7강 신라의 성립과 발전. 칸이 모자라니까 작게 쓸게요.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게 늦었습니다. 왜냐면 신라가 주변의 문물,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렇게 위치상 좀 이쪽으로 막혀 있었고, 백제는 강을 통해서, 강이란다,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고, 고구려는 육로로 교류할 수 있었지만 신라는 막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신라 내부에 토착 세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러 주변에 많은 소국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러한 좀 토착적인 그런 부족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가야랑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신라가 가장 좀 전성기가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지만 마지막에 강했기 때문에 삼국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죠. 자, 신라 건국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삼국사기나 글씨가 이렇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다 나와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다 사실 신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도 많이 남아있고, 어쨌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박혁거세가 건국했다고, 아래서 태어났다 말고 나오죠. 박혁거세가 건국하였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로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로국에 있었던 경주의 토착민과 유의민들을 합쳐서 박혁거세가 건국했다. 경주 토착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한 변한 진안 중에서도 진안의 사로국에서 시작되었다,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로육촌이라고도 합니다. 사로국에 있는 6개의 부족, 사로유촌, 요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로육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박혁거세가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석탈해, 그 다음에 기말지, 뭐 요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위를 이렇게 이어갔다라는 거죠. 박석김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로 내무왕 때. 그래서 신라가 이제 제대로 좀 국가적인 왕이 나오는 건 내무왕이죠. 근데 내무왕이 여러분 몇 세기인 줄 아세요? 4세기입니다. 그럼 신라가 얼마나 그런 고대 국가가 된 게 늦었는지 알 수 있겠죠. 4세기면은 백제는 벌써 막 전성기예요. 근초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막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얼마나 신라가 늦었는 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내무왕 때 박석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왕위 세습을 독점하게 됩니다.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도록 만들어요. 왕권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김씨 왕위 세습. 그리고 이제 내무왕 때 아시다시피 왜군을 격퇴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했다. 왜군을 격퇴했다. 역시 호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립간이란 칭호를 사용했다. 마립간 칭호 사용. 이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따로 필기하지 않고 교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립간 칭호 그 전에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 바로 골품제도도 보고 가야겠죠.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 만장일치제, 그런 귀족회의도 중요하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골품제도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는 이렇게 골품마다 입어야 되는 옷 색깔, 그리고 진골, 원래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진골도 모유랑 때부터 왕이 되지만 성골, 진골만 왕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되게 폐쇄적인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골품제도. 화백회의 골품제도 나오면 신라,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마립간 칭호, 왕 칭호가, 지배자의 칭호가 변천되었다라는 부분,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전에는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군장이란 뜻이에요. 거서관, 군장. 차차홍은 무당이란 뜻이고요. 이사금은 가장 연장자라는 뜻이었고, 그 이사금까지 했다가 마립간이라는 건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중왕 때 왕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 따서 외우기 참 쉬워요. 이마가 제가 좀 넓은 편이죠. 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거든요. 거차 이마 왕이다. 앞글자로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 차, 이, 마, 왕. 이마를 두들기면서 꼭 외우시면 됩니다. 앞글자 거차, 이마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쉽죠? 그래서 어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건 네모랑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차, 이마왕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립간 칭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랑 다음에 이제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갈 때 눌지왕. 자, 눌지왕 같은 경우에는 5세기 인물입니다. 자, 5세기부터는 신라가 또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왜냐면 고구려가 치고 내려오거든요. 고구려가 쭉쭉쭉 남하 정착을 하니까 눌지왕은 누구랑 손을 잡는다? 백제와 손을 잡는다. 눌지왕은 나제 동맹을 맺게 되죠. 나제 동맹을 결성하는데 눌지왕이 누구랑?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외웠다. 눌지왕은 나제 동맹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눌지왕 다음에 소지왕. 소지왕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혼인 동맹. 누구랑? 바로 동성왕과.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혼인 동맹을 맺었다. 혼인을 통해서 강화했다. 누구랑? 역시 백제, 동성왕과. 눌지왕, 소지왕은 이렇게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신라의 초반 기틀 마련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라의 기틀 마련 시기. 자, 이제 신라 이제 전성기로 갑시다. 지중왕. 칸이 모자라니까 칠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게요. 원래는 칸 쫙 맞춰서 예쁘게 쓰고 싶은데 칠판이 제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지중왕. 지중왕은 한 게 좀 많습니다. 지중왕은 마립간이라는 칭호에서 왕호를 왕으로, 그러니까 지배자의 칭호를 왕호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신라가 이때까지는 사로국이에요. 계속 사로국인데 지중왕 때 비로소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왕은 뭐 한 거 관련된 거 다 쓸게요. 순장을 금지시켰어요. 원래는 왕이 죽으면 주변의 신하들 뭐 5-6명 이렇게 같이 죽였는데 순장 금지시켰고, 지중왕 때부터 우경을 시작했다라는 거. 우경을 실시했다. 그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졌다라는 거. 지중왕, 우경 생각해야 돼요. 계속 나와요.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한능검에 많이 출제되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중왕, 우경, 순장 금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고급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호를 신라로, 뭐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이렇게 바꿨죠. 뭔가 진짜 제대로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성기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누구를 시켜서 지방제도를 정비했냐면 바로 이사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부가 어디까지 복속했다? 울릉도, 뭐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상국을 정복했다. 이사부가 우상국 정복.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신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개 더, 고급 과정이니까 하나 더 한다면 경주에 시장도 만들었다는 거. 경주에 동시도 설치했다. 그래서 경주에 좀 큰 시장이 있었다. 상업활동도 했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에 동시를 설치했다. 여기까지가 지중왕 내용이에요. 많죠?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은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와요. 지중왕은 우경 때문에도 많이 나오고, 왕호를 왕으로 바꿨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독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왕이에요. 아니면 경제사 부분에 동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중왕도 중요하고, 이제 법흥왕입니다.
버풍왕은 버풍왕도 배울 게 너무 많죠. 버풍왕은 이제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는 군사와 관련된 부서예요. 병부는 군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군사 업무를 하는 곳.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이라는 건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 이름을 외울 때 법흥, 법으로 흥한 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버풍왕은 법으로 흥했다. 율령 반포를 했다. 율령은 법이다. 율령을 반포하면서 관직의 복색을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골품제를 정비해요. 골품제를 정비하면서 관리가 어떤 복색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도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골품제 보여드렸죠?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자색 이런 걸 옷을 입게 하는 게 관직에 따라 이런 옷을 입는 거. 심지어는 골품제에서 수레는 얼마나 어떤 크기로 집에 방은 몇 개까지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뒀어요. 골품제에서. 그런 건 율령을 통해서 발표했다라는 거죠. 율령 반포, 골품제 정비, 관직의 이런 공복을 제정했다. 옷 색깔까지 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 때 드디어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신라는 토착 세력, 토착 종교가 심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원래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되게 강했었는데 불교를 언제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2차돈이 나의 목을 벨 테니 목에서 흰피 같은 우유 같은 흰피가 나오면 믿어라. 근데 진짜로 흰피가 나와서 그게 뭐라 그러지? 혈장? 이런 거다 얘기가 있는데 아주 흰피가 나와서 그래서 믿게 됐다. 그래서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신라가 불교를 일단 받아들이게 된 건 고구려의 무코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고요. 공인하게 된 건 버풍왕 때입니다. 불교 공인은 2차돈의 순교와 관련이 있다. 버풍왕 외울 거 많죠? 자, 그 다음에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 또 금관가야를 흡수합니다. 금관가야를 흡수한다, 정복한다. 주변의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 초기 금관가야 연맹이었던 초기 연맹이었던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고요. 버풍왕 때 뭔가 전성기 같잖아요. 전성기일 때는 항상 뭐를 만든다? 왕이 연호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버풍왕 때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제 신라도 이때는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이 모두 신라의 다 쭈루룩 6세기예요. 지중왕, 버풍왕 다 6세기예요. 쭉쭉 6세기. 여기 진흥왕도. 자, 그래서 버풍왕 때 이제 전성기 맞이하고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거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을 조금 올라가서 쓸게요. 쓸 내용이 많으니까. 진흥왕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해서 법으로 흥했고 진흥왕은요 진짜로 흥했어요. 진짜로 흥했다. 전성기다. 왜냐면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뒤통수 쳤잖아요. 관산성에서 성왕 전사시키고 진흥왕이 한강 차지했죠. 한강을 확보를 했는데 한강 유역을 확보했는데 상류와 하류 모두 차지합니다. 이 상류와 하류에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요. 상류 같은 경우에는 단양적 성비, 하류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도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가 4개가 있는데 북한산 순수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창령비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어디 있습니까? 한강에 있죠? 한강 하류죠?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 이렇게 하류에다가 상류에는 단양적 성비.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함경도까지 쭉쭉 위로 올라 등짝, 우리나라 지도의 등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경도까지 진출하게 된다. 그래서 함경도까지 진출한 비석은 마운영비, 황초령비. 그래서 이 비석은 창녕비는 저기 경상남도 창녕에 있고요. 요것은 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신라 전성기 6세기 지도입니다. 신라 나오면 지도는 항상 요것이 나오는데 요것은 바로 진흥왕 때 6세기 신라의 최고 전성기 때 지도라는 거죠. 얍! 되죠. 봅시다. 자, 보시면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고구려까지 쳐가면서 우리나라의 등짝, 한반도 이게 호랑이 등짝을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운연비, 한충연비를 만든 거예요. 함경도에다가. 그리고 보시면
단양적성비 보이시죠? 저기 상류 쪽에. 그리고 하류에는 진흥항,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아래 경상남도 쪽에는 창녕비, 고령 옆에 창녕비 세우고, 고령 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지도가 나오면, 요 지도가 나오면 6세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근초광은 몇 세기? 4세기. 장수항은 5세기. 4, 5, 6. 바로 이제 한강역 차지 순서로 얘기한다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되는 거겠죠. 이것은 전성기 순서라고 얘기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흥왕 때 마옥연비, 황초련비 이런 식으로 진흥왕 순수비를 네 군데에다가 적고 6세기라는 거. 신라 최고 전성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 최고 전성기로 여기서 금강가야 정복했잖아요.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진흥왕 한일을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칸이 모자라니까 옆에다 바로 쓸게요. 화랑도를 정비하는데요. 화랑도는 그냥 약간 보이스카웃 같이 이렇게 막 예쁜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산천을 누비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약간 그러한 청소년 단체였다면 그 청소년 단체의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를 해요. 이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나중에 삼국통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군사력이 되고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고 신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화랑 출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했다.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화랑도를 정비했다. 역시 진흥왕도 전성기이기 때문에 건원, 얘는 개국.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다른 연호도 몇 개 있지만 개국만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 고흥에게 서기라는 역사서를 쓰게 한 것처럼 진흥왕도 전성기이기 때문에 거칠부라는 신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부서에서 국사를 편찬하게 해요. 거칠부에서 이제 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지 않아요. 거칠부의 국사 편찬 하나 더 진흥왕 때 황룡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진흥왕 때 황룡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 목탑도 만들게 된 거죠. 아직 지금 신라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계속 복원하고 있죠. 지금 황룡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 신라의 그런 전성기를 뽐내기 위해서 큰 절을, 황룡사라는 대규모의 절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황룡사 준공까지 진흥왕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급을 볼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셋 다 너무 중요해요. 신라는 막판에 너무 중요합니다. 얘네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준비하는 시기로 넘어갑시다. 바로 이제 진평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진평왕은 뭔가 나라 살림살이를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여러 부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까봐 필기를 할게요. 위화부를 설치해요. 위화부는 인사행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선자죠. 선부서를 설치합니다. 바다에서도 많이 싸우기 때문에 선부서를 설치해서 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선부서를 설치해요. 그래서 뭔가 좀 나라 행정을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원강을 시켜서 원강이 세소국이 유명하죠. 하랑도에 관련된 원강의 출사표 아니다 걸사표 출사표래. 나 이렇게 말이 요즘 혼나와. 출사표가 어디서 나와? 걸사표. 자, 원강의 걸사표 내용이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진평왕이 원강을 시켜서 걸사표라는 그러니까 글을 지어라라고 한 거야. 걸사표는 뭐냐면 이제 수나라의 수양제에게 고구려 출병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원군을 우리의 지원군이 돼주고 고구려를 쳐라라고 고구려 출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구려 먼저 치라고. 그래야지만 신라가 먼저 고구려 치기 또 편해지겠죠. 어쨌든 수양제에게 고구려 출병을 요청하는 그런 걸사표를 지어서 바쳐라. 그런데 이제 원강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치는 건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나는 신라에 살고 있으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강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강의 걸사표가 이제 사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원광의 걸사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오네요. 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문이 나오면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광과 관련해서 사랑도, 뭐 해소고기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통합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임금이 고구려가 자주 영토를 침범하는 걸 염려하여 수나라의 병사를 청해서 고구려 치라고 같이 치려고 했더니 원광에게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짓게 하니 원광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멸하는 것은 승려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지만 대왕의 땅에 살고 있고 대왕의 물과 곡식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기는 싫지만 하겠다. 까라면 까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지어서 올렸고, 원광이 걸사표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걸사표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수양제가 출병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걸사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출병 요청. 수양제 출병과 관련된 출병을 요청하는, 수양제의 출병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다. 고구려에게 수양제 고구려 출병 요청.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진평왕은 여기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7세기예요. 여기까지 6세기, 7세기. 자, 7세기. 자, 선덕여왕으로 넘어오면 선덕여왕은 유명하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미실에서도 나왔었고. 골품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라의 최초의 여자 왕이고요. 선덕여왕은요, 선덕여왕 때 이제 백제의 공격을 당해요. 아,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면서 대야성 함락.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의 대야성이 함락됐어요. 백제의 그런 그 윤충 장군 때문에 대야성이 함락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시켜서 그 김춘추의 지원 요청.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고구려 보장왕 때. 고구려가 거절합니다. 고구려 보장왕한테 김춘추가 와가지고 요청했지만 사실 보장왕은 힘이 별로 없었고 연개소문이었어요. 연개소문이 됐어. 거절해요. 너 관산성에서 관산성이래. 우리 고국원왕을 죽인 뭔 소리야. 그럼 근초광이지. 아무튼 거절했어요. 신라가 너 여기 백제랑 손잡고서 우리 공격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당 동맹을 맺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야성 함락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고구려 보장왕 때 고구려 거절을 했고,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문화를 완성시킨 여왕, 이렇게 기억해도 좋거든요. 선덕여왕 때 많은 절을 완성을 시켜요. 이 옆에다 바로 쓸게요. 쓸 칸이 없으니까.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분황사를 만듭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유명하죠? 분황사를 준공하고,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법사가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고, 그리고 첨성대까지 완성시키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가 모두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좀 많이 완성시켰던 여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덕여왕까지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 부분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진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면 통일신라 때 집사부의 시중중시, 상대등중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의 집사부를 진덕여왕이 만든 겁니다. 집사부라는 뭐랄까 왕의 좀 직속기관을 집사부를 만들어요. 약간 승정원 같은, 조선시대 승정원 같은 건데 집사부를 설치하고 집사부의 대표가 바로 시중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 때, 이 선덕여왕 때 결국 고구려한테 거절당했기 때문에 진덕여왕한테 김춘추를 시켜서 역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결성하죠. 나당 동맹군이 결국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동맥까지. 그래서 신라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신라는 역시 꼭 외워야 되는 왕을 정리를 해본다면 역시 내무왕. 내무왕 때 김씨왕 이세습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 호우면 그릇 역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 내무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지왕과 소지왕은 모두 낮의 동맹과 관련됐다는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쉽죠? 낮의 동맹을 만들고 늘지, 소지왕은 혼인. 그 다음에 지증왕, 법풍왕, 지법진 너무 중요합니다.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은 구체적으로 외우셔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봐도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은 한 업적을 그냥 다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흥왕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도와 함께 6세기 지도와 함께 꼭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부분에서는 그냥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서 선덕여왕의 이런 문화 완성한 이런 부분 위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선덕여왕만. 진평왕 문제 나온 적 없어요, 아직. 진덕여왕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선덕여왕은 문화사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내무왕, 지중왕, 법풍왕, 진흥왕, 선덕여왕. 역시 신라도 왕을 순서로 외울 때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사실 내지법진은 완벽히 외우시고요. 앞글자 따서 구체적으로 외우신다면 내, 늘, 소, 지법진, 진선진 이런 식으로 진평왕, 선덕왕, 진덕여왕. 사실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순서로 외우는 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흥왕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내지법진으로 외워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늘, 소, 지법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진흥왕까지만 순서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신라는 지중왕, 법풍왕, 진흥왕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는 요 정도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가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강 가야의 성립과 발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가야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신라에 병합돼 버리죠. 하지만 가야의 문화 부분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야에 관한 문제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가야의 성립과 발전. 가야는 건국 부분을 본다면 가야는 마한, 변한, 진한 중에서 철이 많이 나오는 변한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야는 우수한 철기 문화가 있겠구나.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가야는 초기 연맹, 초기라고 해도 되고 전기후기라고 쓸게요. 전기 가야 연맹이 있고 후기 가야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은 누구냐면 바닷가 쪽에 김해 금강가야죠. 김해 금강가야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역시나 철 생산이 워낙 유명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왔고 그 철을 가지고 농기구 그리고 특히 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야에서만 쓰는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수출을 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일본, 낭랑, 대만까지 주변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했고 그리고 가야에 덩이쇠도 있었다는 거. 덩이쇠라는 게 있어서 철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폐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화폐의 수단이었다. 화폐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전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이때 그 백제와 외와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치기도 해요. 그때 바로 내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외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외가 백제랑 그때 워낙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백제군과 또 그리고 전기가야연맹 금강가야도 여기에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동시에 쳤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고구려 광개토당의 지원으로. 도와주지 말지, 그쵸?
그럼 백제 아니면 고구려가 힘이 셀 수도 있겠다. 어쨌든 도와줘서 이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뒤로는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에 금강가에 다가 오히려 더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뒤로는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쇠퇴해서 금강가는 누구한테 멸망한다고 그랬죠? 방금 아까 배웠죠? 신라 버풍왕에게 멸망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32년에 자, 그 다음에 후기가연맹으로 넘어갈게요. 후기가연맹은 김해 금강가야는요, 수출을 위해서 김해 쪽,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에다가 이제 금강가야가 위치했다면, 이제 후기는 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륙의 고령 지방으로, 고령의 대가야가 바로 후기가연맹을 이어지게 되죠. 고령의 대가야. 그리고 여전히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철기 문화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철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철제 무기가 있었겠죠. 갑옷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국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백제를 치게 돼요. 자, 무령의 공격을 받고 백제가 이제 얘를 치게 되죠. 무령의 공격을 받고 그때 신라랑 또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동맹을 맺어요. 신라 버풍왕과 동맹을 맺었지만 가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육가야 연맹으로 이렇게 소국이 있었고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 부분. 문화는 참 발달했지만 가야는 심지어 순장도 했어요. 순장도 했고 가야에 되게 우수한 토기 그리고 철제의 그런 문화들, 참 그런 문화적인 발달을 했지만 하나로 이렇게 좀 중앙집권화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라에게 흡수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흐지부지 왕공하고도 못하고 국력도 키우지 못해서 이제 고령의 대가야는 역시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532, 바로 30년 이후에 562년에. 그래서 이렇게 가야는 간단해요.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정말 우리가 그냥 간단히 금강가야는 버펑왕에게 멸망,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 요 정도만 가야를 공부했다면 고급 과정에서는 가야의 덩이세 정도, 철생산 수출하고 화폐 수단으로 덩이세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무랑 때 신라 공격할 때 가야도 이때 금강가야도 같이 연합했다라는 거. 백제와 외와 금강가야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라는 거. 하지만 그때 당했기 때문에 쇠퇴했고, 그러더러 무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신라와 잠시 동맹을 맺기도 했다. 그런 것까지 가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야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수한 철기 문화입니다. 어쨌든 전기가야는 4세기, 후기에는 6세기라고 볼 수 있고요. 철기 문화도 좀 따로 적어놓을게요. 가야는 우수한 철기 문화가 중요한데, 이 가야는 철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올 부분은 판가봇, 이런 투구, 가야의 그런 투구, 철로 된 투구, 그리고 가야의 그런 이형토기, 가야의 그런 이형토기인데, 이형토기라는 건 모양이 되게 특이한 모양의 토기를 이형토기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토기가 수레바퀴 모양의 수레바퀴 토기거든요.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가 있고, 가야 특징이 진짜 되게 이런 막 토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 토기. 이런 식으로. 토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일본의 스에키 토기의 가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의 이형 토기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사진 많이 나옵니다. 판가봇, 투구, 모자, 그리고 금강가야, 가야의 대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금동관, 이런 거 나오면 가야고요. 그리고 또 스에키 토기, 이런 식의 스에키 토기 모양이, 잠시만요. 이런 식의 이 밑에 모양이 가야의 토기 모양, 대표적인 이형 토기 모양이에요. 이게 모양이 이게 어떻지?
잠시만요. 겹쳐져가지고. 자, 다시 판가봇. 판가봇, 이런 거. 가야는 문화사 부분에서 꼭 이렇게 철기, 갑옷이라던가, 아니면, 잠시만요. 토기. 가야의 수레바퀴 토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딴 스에키 토기. 요렇게 좀 그림 봐주시고, 스에키 토기, 이런 갑옷 나오면 철기 문화, 스에키 토기, 뭐 이형 토기, 수레바퀴 토기 나오면 가야는 문화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신라랑 가야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많이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고려나,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공부할 때도 고려나 조선은 한 나라기 때문에 그 한 나라만 깊이 파면 되니까 차라리 나았는데 삼국은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별로 정리하고 사실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로 한강유역을 뺏고 치고 뒤통수 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의 스토리로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필기를 지금 따로 나라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시기별로 만약에 서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헷갈리신다면 이제 큰 A4 용지 종이에다가 가로로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이렇게 나라별로 쓴 다음에 왕별로 한번 필기를 통합해서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고 5세기에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5세기에는 나제동맹이 일어났고 6세기에는 신라가 이제 막 커지니까 뭐 여제동맹이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삼국시대는 이렇게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통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